안녕하세요. 전남에 살고 있는 4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왜 이런 말 있잖아요. 결혼하기 전에 이게 잘못된 선택이라면 하늘에서 신호를 보낸다고. 하지만 그걸 볼 수 없게 만드는 게 흔히들 말하는 콩깍지라고 말입니다. 저 역시 콩깍지에 씌어서 결혼을 결심한 당시에 넘어갔던 것이 있는데요. 지금 돌이켜보면 하늘이 제발 그 결혼만은 하지 말라고 경고를 보내고 있었는데 눈이 멀어 그 신호들을 전부 무시해버린 게 평생의 한으로 남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상견례를 겸해 시부모님을 처음 공식적으로 모셨던 그 식사 자리였어요. 당시 시부모님이 고른 상견례 장소로 고급 한정식집을 예약했는데 시어머니가 식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저희 부모님 이야기부터 꺼내셨죠. 예, 너 부모가 한날 한시에 사고로 죽었다며? 둘 다 한방에 치질이 폭도 없지. 재수가 없었어. 어린 것이 불쌍하게도 자랐구나. 불쌍해서 어째? 그래도 걱정 마라. 이제 우리 집안에 들어왔으니 우리 부부를 네 친부모라고 생각하고 편하게 생각해. 우리도 너 며느리 아니고 딸로 생각할게. 편하게. 그래도 되는 거지? 아, 네, 그럼요.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친부모님처럼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저는 성인이 막 되었을 때 교통사고로 부모님 두 분을 한날 한시에 떠나보내고 홀로 외롭게 자랐습니다. 말이 조금 무례하게 느껴지긴 했지만 여기까지는 그저 저를 위로해 주시려는 다정한 마음이겠거니 하고 감사히 받아들이려고 했고요. 하지만 친부모처럼 생각하라는 말이 끝남과 동시에 시부모님의 행동은 편안함의 선을 넘어 몰상식의 끝을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자마자 시어머니는 젓가락으로 음식을 뒤적이더니 종업원들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혀를 차시더군요. 에휴, 이게 무슨 한정식이라고. 그릇만 그럴싸하니 잘해놨는데 나물은 짜고 고기는 누린내가 나서 씹히지도 않는다 얘. 우리가 여기 선택했어도 잘 알아보고 했어야지. 비싸서 맛은 보장을 해주나 했더니 겨우 이런 걸로 몇십만 원을 뜯어가는 가게였네. 어머님 입에 안 맞으세요? 어머님이 여기가 좋다고 하셔서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네요. 젊은 애가 댓글도 보고 후기도 보고 결정을 했어야지. 우리가 가보고 싶다고 했지 여기 와봤다고 했니? 아휴, 됐다. 부모 없이 혼자 자란 애한테 내가 뭘 바라겠니? 부모도 모셔본 사람이 딱딱 잘 아는 거지. 아유, 가르칠 게 많겠어. 아우, 돈 아까워 죽겠네. 초면부터 반말을 찍찍 내뱉으며 제 앞에서 대놓고 핀잔을 주시는 시어머니 때문에 저는 좌불안석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기가 막힌 일은 식사가 끝날 무렵부터 터졌죠. 후식이 나오고 직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시어머니가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고급스러운 디저트 포크 2개를 슬그머니 휴지에 싸서 본인 가방 속으로 집어넣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순간 제 눈을 의심했어요. 너무 놀라 입이 떡 벌어진 저와 눈이 마주치자 시어머니는 도리어 저를 쏘아붙였습니다. 뭘 그렇게 토끼 눈을 하고 쳐다봐? 우리가 여기서 쓴 밥값이 얼만데 이까지 자그마한 포크 몇 개 챙기는 게 무슨 대수라고? 촌스럽게 유세 떨지 말고 모른 척해라. 다른 사람들도 다 이 정도는 챙겨. 그래야 가성비가 맞지, 안 그러니? 이에 남편도 한숨 쉬면서 짜증을 냈죠. 엄마, 그냥 내가 하나 사줄게. 이런 자리에서 꼭 그래야 해? 그럼 내 기분은 뭐로 보상할 수 있어? 마음 같아서는 확 다 엎어버리고 싶은데. 가슴이 쿵쾅거리고 창피해서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던 그 순간 이번엔 시아버지 쪽에서 사고를 쳤습니다. 식사 도중 담배를 피우신다며 자리를 비우셨던 시아버지가 복도 끝에서 식당 직원과 크게 실랑이를 벌이는 소리가 들려와서 알게 됐죠.
아니 어르신, 여기서 담배를 피우시면 어떡합니까? 이 건물 전체가 금연 건물이고 바로 옆에 손님들 식사하시는 방인데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시면 어떡해요? 이 어린 놈의 새끼가 어디서 어른한테 소리를 질러? 내가 내 돈 내고 밥 먹으면서 화장실에서 담배 한 대 피우겠다는데 네가 뭔데 감히 지적질이야? 사장 불러와, 사장! 아니 흡연실에서 태우시든가 하셔야죠. 저희 흡연실 잘 마련되어 있어요, 손님. 그래, 내가 손님이야. 건물을 이렇게 크게 만들 거면 가까운 곳에다 흡연실이라도 하나 넣던간 나더러 좀 멀리까지 걸어가라고. 아주 돈은 이렇게 많이 받아가면서 서비스 꼴이 영. 아무리 그래도 화장실에서 흡연은 금지돼 있는 거 아시잖아요. 난 똥 쌀 때 무조건 한 대 피워야 해. 그래서 좀 태운 게 죄야? 죄냐고? 시아버지는 화장실 안에서 당당하게 담배를 피우다 직원에게 걸리자 미안해하긴커녕 직원의 멱살을 잡고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피우시더군요. 이 상황이 안 좋게 흘러가니 직원도 이거 폭행인 거 아시죠?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저도 안 참고 경찰 부를 겁니다. 라고 진심으로 화를 내기 시작했죠. 복도에 연기가 자욱하고 다른 방에 손님 몇 명이 나와 눈살을 찌푸리는 광경에 저는 얼굴이 화끈거려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다른 일이 커지는 걸 막기 위해 저는 급히 달려가 직원에게 고개를 숙이며 연신 사과를 했죠. 정말 죄송합니다. 식사비에 과태료나 청소비라도 더 보탤 테니 제발 화 풀어주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대신 사과하고 남편이 겨우 사태를 수습했어요. 뒤이어 수치심에 몸을 떨며 식당을 나왔습니다. 시부모님 먼저 택시 태워 보내드리고 저희 차에 타자마자 저는 조심스럽게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는 뉘앙스로 남편에게 하소연을 했죠. 하지만 남편은 사과는커녕 오히려 짜증을 내며 저를 예민한 사람 취급하더군요. 무슨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이렇게 예민하게 굴어. 시골에서 평생 사신 어르신들이라 좀 털털하고 표현이 거칠어서 그러신 거지. 포크 좀 챙긴 게 무슨 큰 죄야? 그리고 화장실에서 담배도 좀 피울 수도 있지. 요새 서비스직 애들이 싸가지가 없어서 어른한테 대든 거잖아. 아직 결혼 전이라도 시부모님 편을 못 들 망정 남들 앞에서 죄인처럼 고개를 숙여? 뭐라고? 이건 털털한 게 아니라 기본 도리와 매너의 문제잖아. 됐어. 내 부모님 비하할 거면 그만해. 아주 꽉 막혀가지고 사람 피곤하게 만드네. 아마도 그때 하늘이 제게 분명히 신호를 보냈던 겁니다. 이 집안은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집안이 아니니 당장 도망치라고. 이 결혼은 당신 인생을 망칠 지옥문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당시에 저는 결혼 준비도 다 끝났는데 어떻게 모르겠어. 내가 잘하면 바뀌겠지라는 미련하고 멍청한 콩깍지에 씌어 그 마지막 경고마저 외면해버렸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했고요. 근데 다행히 결혼 생활 초반에는 의외로 평온한 나날이 이어졌죠. 당시 시부모님께서 시골에 거주하고 계셨던 터라 직접 부딪힐 일이 많지 않았고요. 남편과 저는 함께 일하며 차곡차곡 저축도 하고 소소하게 임신 계획도 세워 나갔어요. 그때 상견례 자리가 그저 어쩌다 터진 불운이었을 뿐이겠지 하며 스스로를 위안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죠. 어느 날 남편이 제 서랍 깊숙한 곳에서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될 통장 하나를 발견하면서부터 모든 것이 뒤틀리기 시작했거든요. 자기 물건을 찾으려고 했던 남편이 제 통장을 들고 나오며 소리쳤죠. 당신 이제까지 나 속인 거야? 이거 금액 제대로 찍힌 거 맞아? 여보, 그게... 와, 진짜 배신감. 결혼 전에 각자 모은 돈 공개했을 때도 말 안 하더니 이 돈 뭐냐고? 사실 그 통장은 제가 어릴 적 한나란 시에 떠나보낸 돌아가신 부모님의 사망보험금이 들어있던 통장이었습니다. 저에게는 단순히 돈이 아니라 부모님의 목숨값이었고 세상을 떠나시며 마지막으로 남겨주신 유품이나 다름없는 돈이었죠. 그래서 대학 학비로 조금 쓴 것 외에는 10원 한 푼도 손대지 않은 채
부모님이 그리울 때마다 통장을 가슴에 품고 눈물을 흘리며 지켜온 돈이었어요. 애초에 제 돈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아무리 급해도 막상 쓰지도 못했죠. 이내 남편은 통장을 거실 바닥에 던지다시피 하며 날카로운 고함을 질렀습니다. 야, 당신 이거 뭔지 말 안 해? 당신 나 몰래 숨겨둔 돈이 있었어? 5억? 무려 5억이나 되는 돈을 통장에 꽁쳐두고 지금까지 나한테 입 싹 씻고 거짓말을 한 거야? 여보, 그 통장을 당신이 왜 꺼내? 그거 함부로 건드리는 돈 아니야. 당장 이리 내놔. 함부로 건드리는 돈이 아니긴 뭐가 아니야? 당신 제정신이야? 5억이나 되는 거금이 있는데 우리는 왜 다달이 피 말라가면서 아파트 대출 이자를 내고 있었는데? 마누라라는 여자가 집안에 수억을 썩혀두고 남편 고생하는 건 나 몰라라 해? 당신 진짜 소름 끼치게 이기적이다. 저는 통장을 빼앗아 가슴에 안고 눈물을 펑펑 쏟으며 부르짖었죠. 당신 진짜 말을 그렇게밖에 못해? 이 돈은 우리 엄마 아빠가 교통사고로 피토하며 세상을 떠나실 때 남겨진 사망보험금이야. 내 피눈물이고 우리 부모님 목숨값이라고. 내가 이걸 어떻게 건드려? 이 돈으로 대출금을 갚자고? 당신이라면 부모 목숨값으로 집 사서 등 따뜻하게 잘 살 수 있어? 난 절대로 못해. 정말 필요할 때만 쓸 생각이었다고. 이에 남편은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눈을 반짝이며 가식적인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그 미소가 어찌나 기괴하고 소름 끼치던지 온몸에 서리가 내리는 것 같았죠. 아, 장인 장모님 사망보험금이었어? 아, 참 진작 말을 하지. 여보, 그럼 잘 됐네. 그 돈이면 우리 당장 저 건너편 신축 아파트 넓은 평수로 갈아타고 이참에 차도 한 대 사면 좋겠다. 여기 지방이니까 그 정도는 충분히 사고도 남잖아. 아, 이게 진짜 필요한 순간 아니야? 뭐라고? 당신 진짜 미쳤어? 내가 부모님 목숨값이라고 몇 번을 말해. 그 돈에 손대서 집을 사고 차를 사자고? 아니, 왜 미쳐? 아, 잘 생각해봐. 죽은 사람 돈 통장에 썩혀두면 장인 장모님이 하늘에서 좋아하실 것 같아? 자식 새끼가 좁아터진 집에서 대출금 덕에 허덕이는 것보다 그 돈으로 넓고 좋은 집 사고 차 타면서 남부럽지 않게 잘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훨씬 큰 효도지. 하늘에 계신 부모님도 아이고 우리 딸 부모 잘 둔 덕에 호강하며 사네 하면서 훨씬 뿌듯해하고 좋아하실 거라니까. 인간으로서 어떻게 저런 소리를 저렇게 천연덕스럽게 할 수 있는지 기가 차더군요. 그래서 저는 부들부들 떨면서 소리를 꽥 질렀죠. 당신, 내가 이렇게까지 말했는데 어떻게 내 부모님까지 들먹이며 그런 말을 해? 난 단 한 푼도 못 줘. 이 돈 건드릴 바엔 차라리 당신이랑 끝내는 게 맞아. 당장 이혼해. 제가 목숨을 걸고 이혼까지 단호하게 언급하며 소리치자 남편은 그제야 일이 커졌음을 직감했는지 당황한 기색을 내비치더군요. 아이, 알았어, 알았다고. 왜 그렇게 악을 쓰면서 이혼 소리까지 꺼내? 내가 당신 생각해서 한 소리지 돈 탐내서 그랬겠어? 안 써, 안 쓸 테니까 제발 그만 좀 해. 그렇게 남편이 한 발 물러서며 사태가 진정되는 듯 했고 남편도 제 마음을 조금은 이해하고 정신을 차린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죠. 불과 며칠 뒤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은 저녁 식사 자리에서 슬그머니 제 눈치를 보더니 이런 말을 꺼내더군요. 여보, 내가 요즘 시골 계신 우리 부모님 때문에 밤에 잠이 안 와. 갑자기 시부모님은 왜? 시골에서 무슨 일 있대? 두 분 다 연세가 드시니까 시골집에 계시는 게 너무 위험해. 갑자기 밤중에 아프시기라도 하면 병원 가는 데만 1시간이 넘게 걸리잖아. 그래서 말인데 부모님 시골집 정리하고 우리랑 가까운 곳에서 사시는 게 어떨까 해서. 하긴 뭐 나이가 들수록 도시에 사는 게 좋긴 하다더라. 그치?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남편은 기다렸다는 듯 제 손을 덥석 잡더니 이렇게 이어 말했죠. 당신이 좀 도와주라. 전세 정도만이라도 사실 수 있게. 대출을 받자는 거야? 아니, 무슨 대출을 또 받아.
당신 통장에 그 5억 쓰면 되지. 뭐? 당신 또 그 소리야? 내가 부모님 목숨값이라 절대로 손 안 된다고 했잖아. 에이 여보, 그땐 내가 집 사고 차 사자고 해서 당신이 오해한 거고, 이번엔 경우가 다르지. 당신 부모님 목숨값이니까 더 의미 있게 보람찬 데 쓰면 하늘에 계신 장인 장모님도 흐뭇해하지 않겠어? 시부모님 이사해드리는 게 의미 있는 일이라고? 그럼. 효도가 별거야. 살아계신 내 부모님, 당신한텐 이제 진짜 친부모랑 다름없는 우리 엄마 아빠 치료받기 편하게 근처에 집 얻어드리는 거잖아. 살아있는 부모 모시는 건데 하늘에 계신 당신 부모님도 당연히 이해하고 기뻐하시지. 당신도 부모 없이 자라서 서러웠다며. 그럼 이제 우리 부모님한테 효도하면서 진짜 딸처럼 지내면 얼마나 좋아. 그 돈 좀 보태는 게 뭐가 그렇게 아까워. 설마 이것도 안 된다고 하진 않을 거지? 내 부모님인데 가족이잖아. 그야 그렇긴 하지만 살아계실 때 잘하는 게 효도 아니야? 이제 우리 다 같이 식구잖아. 어? 전 그러면 당신 이름으로 전세 계약하면 되는 거고, 그냥 잠깐 빌려주는 거라고 생각해. 그 정도도 못해? 이런 상황에서 단호하게 거절을 하기가 그랬습니다. 결국 부모님의 사망보험금 일부를 내어주고 말았고요. 부모님 돌아가시고 아무리 살기 빡빡해도 손대지 못했던 돈이었는데 허망하긴 했지만 어떻게든 좋게 생각하려고 노력했죠. 문제는 시부모님이 저희가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 내 심지어 같은 동 바로 아랫집으로 이사를 오셨다는 거였어요. 엘리베이터만 타고 한 층만 내려가면 되는 같은 동 아래층이라니, 이건 시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 실제 펼쳐진 현실은 제 상상을 완전히 초과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희 집 비밀번호를 대놓고 요구하셨고 본인 집 안방 드나들듯 저희 집을 제 집처럼 들이닥치기 시작하셨죠. 제가 출근하고 없는 낮 시간은 물론이고 남편과 제가 퇴근해서 쉬고 있는 주말이나 늦은 밤에도 사전 연락 한 통 없이 번호를 띡띡띡 누르고 들어오셨고요. 그런데 문제는 어느 순간부터 제 물건이 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여보, 여기 있던 화장품 못 봤어? 당신이 어디 뒀겠지. 화장실에 있는 거 아니야? 아니야, 내가 분명 여기다 두고 출근했는데. 나이가 들어서 깜빡하는 모양이네. 어디 잘 있겠지. 뭐 뒤로 굴러갔거나. 그런가? 처음엔 제가 어디 두고 깜빡 잊어버린 줄로만 알았습니다. 화장대에 있던 고가의 영양제, 새로 산 양말 세트, 주방에 둔 선물 세트 같은 것들이 자꾸만 사라졌죠. 하지만 결정적이었던 건 제 친구가 결혼 선물로 큰맘 먹고 사준 고가의 유명 브랜드 헤어 드라이어였습니다. 어디 굴러갔다거나 깜빡할 정도의 사이즈가 아니었기에 착각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걸 발견한 것은 다름 아닌 시어머니의 집이었죠. 어머님, 이 드라이어 혹시 저희 집에서 가져오신 거예요? 이거 제 친구가 결혼할 때 선물해 준 건데. 시어머니는 텔레비전을 보며 귤을 까드시더니 미안한 기색은커녕 도리어 뻔뻔하게 턱을 들이밀며 소리를 높이셨습니다. 아이고, 말하는 걸 깜빡했네. 내가 너희 집 들렀다가 머리 감고 써보니까 바람이 아주 따뜻하고 잘 나오기에 잠깐 빌린 거야. 말하려다가 잊어버렸고. 늙으면 다 그래. 저는 어이가 없었지만 이를 악물고 웃었죠. 그럼 저 이거 가지고 갈게요. 한참 찾았거든요. 뭐? 도로 가져간다고? 그게 뭐라고 그걸 도로 가져가? 너희는 아직 젊고 싱싱하니까 인터넷에서 파는 10,000원짜리 저렴한 거 아무거나 써도 되지 않냐? 늙어서 머리카락 쑥쑥 빠지는 시어머니한테 이까지 드라이어 하나도 못 주니? 사람이 어째 그리 속이 좁아? 어머님, 그래도 제 친구가 저한테 직접 준 소중한 선물인데 드릴 수는 없죠. 가족끼리 쓰는 것도 안 된다는 거야? 그 친구가 식구들보다 중요해? 그렇게 아까우면 도로 가져가라. 돈도 많으면서 이렇게 아등바등. 참, 너도 너다. 뻔뻔하게 나오는 시어머니의 태도에 결국 새로 하나 사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이때까지만 해도 그래,
욕심이 많은 분이라 그렇겠지 하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돌아가신 어머니의 유품인 순금 목걸이까지 사라지고 말았을 때 더는 참지 못하겠더군요. 바로 가서 따졌지만 시어머니는 딱 잘라서 본인이 가져가지 않았다고 하셨죠. 내가 드라이기 가져갔을 때도 아니라고 하든? 난 솔직한 사람이야. 어디서 사람을 도둑 취급을 해? 너 정신이 어떻게 된 거 아니니? 어머님, 진짜로 제가 기억을 분명하게 해서 그래요. 목욕할 때 잠깐 풀어둔 거라. 그럼 하수구에 흘러들어간 모양이지 왜 나한테 그걸 따져? 웃기네 정말. 내가 이 나이에 도둑 취급받으면서 살아야 하다니 이거 서러워서 살겠나? 아유, 죽어야지. 내가 죽어야 해. 남편도 제가 본인 어머니를 의심했다는 걸 불쾌해하더군요. 참 유난이다. 우리 엄마가 손버릇이 안 좋긴 해도 언제 그런 거 가져가신 적 있어? 동네 목욕탕 수건이나 식당 포크 좀 가져온 게 그렇게나 의심받을 짓이냐고. 심지어 그런 것도 다 없이 살아 그런 건데 설마 그 드라이기 때문이야? 그건 빌려간 거잖아. 내가 괜히 그래? 분명 난 기억을 한다고. 어디 떨어뜨린 게 아니란 말이야. 됐고. 한 번만 더 의심하면 그땐 나도 안 참아. 알았어? 그 목걸이는 제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 어머니가 평생 목에 걸고 다니시던 유일한 유품이었습니다. 온 집안 서랍을 샅샅이 뒤져도 나오지 않아 가슴을 쥐어뜯으며 오열하고 있던 그날 저녁, 집 근처 금은방 사장님에게서 전화가 오더군요. 제가 혹시 몰라 동네 주변에다가 목걸이 사진을 보여주며 수소문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팔겠다고 왔는데 제가 잠깐 잡아뒀으니 최대한 빨리 오세요. 빛의 속도로 달려간 저는 금은방 매대 앞에서 제 어머니의 유품을 손에 쥐고 현금으로 달라며 흥정하고 있던 시어머니를 현장에서 그대로 붙잡았죠. 어머님, 지금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이게 어떤 목걸이인데 이걸 금은방에 가져와서 팔려고 하세요? 이거 우리 엄마 유품이라고 했잖아요. 아이고 깜짝이야. 너 여기가 어디라고 쫓아와서 기차 화통을 삶아먹은 사람처럼 소리를 질러? 늙은 시어머니 동네 망신 주려고 작정했니? 망신이요? 애초에 남의 집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와서 돌아가신 부모 유품을 도둑질에 팔아먹는 게 사람이 할 짓이에요? 당장 내놓으세요. 당장! 저는 금은방이 떠나가라 오열하며 목걸이를 빼앗아 들고 집으로 왔죠. 그리고 퇴근에 들어온 남편을 향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미 남편도 그 소식을 들었는지 한숨만 쉬더군요. 당신은 또 왜 별것도 아닌 일로 일을 이렇게 크게 만들어? 우리 엄마가 오죽 서운하고 화가 났으면 욱하는 마음에 그러셨겠어? 뭐? 별거 아닌 일? 당신 지금 제정신으로 하는 소리야? 생각을 해봐. 당신 요즘 일한다고 바쁘다는 핑계로 밤늦게 들어오고 엄마가 같은 동 아랫집 사시면서 집 매일 들르시는데 싹싹하게 안부 전화 한 통 먼저 한 적 있어? 엄마가 집에 들러도 당신은 피곤하다는 표정으로 무시하듯 대했잖아. 엄마가 당신한테 무시당한다고 느끼니까 너무 서운하고 화가 나서 욱하는 마음에 당신 조금 골탕 먹이고 정신 차리게 하려고 가져가신 거라잖아. 며느리가 돼서 시어머니 마음을 그렇게 못 읽어? 남편의 기막힌 궤변에 기가 찼는데 이어서 도어락 소리가 띡띡띡 나더니 시어머니가 거칠게 문을 열고 들이닥쳤습니다. 심지어 시어머니는 미안해하긴커녕 도리어 눈을 하얗게 뒤집어뜨고 제게 삿대질을 해대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 내가 가져갔다. 어쩔래? 남들은 며느리가 잘 들어오면 시어머니한테 금목걸이에 금반지에 예물도 척척해다 바친다는데 넌 나한테 금목걸이 하나 해준 적 있냐? 어머님, 그 말이 앞뒤가 맞다고 생각하세요? 설령 서운하다고 쳐도 다른 것도 아니라 어떻게 제 엄마 유품을 도둑질해 가세요? 어디서 시어머니한테 도둑질 소리를 함부로 짓거려? 미안해 해도 모자랄 판국에 그깟 보험금으로 전셋집 좀 해줬다고 유세 떨고 시어미를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게 잘한 짓이야? 너 부모가 시부모한테 이러라고 가르치든? 어디서 부모 없는 티를 내? 남편은 옆에서 씩씩거리는 시어머니의 어깨를 주무르며 제게 서늘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당신 진짜 너무한다.
자식으로서 시부모한테 목걸이 하나 못 해드릴 망정 서운해서 실수로 가져간 것 가지고 도둑질이라고 고함을 질러? 우리 엄마 저렇게 상처 입으시고 심장 떨려 하시는 거 당신이 다 책임져. 당장 엄마한테 무릎 꿇고 사과해. 어머니의 피눈물이 서린 유품을 도둑맞고도 도리어 버르장머리 없고 시어머니를 무시하는 며느리가 되어 무릎을 꿇으라고 강요받는 현실. 그 추악하고 기가 막힌 적반하장의 현장에서 저는 결국 꺼내지 않으려던 이혼 이야기를 다시 꺼냈죠. 그게 두 번째였고요. 실제로 협의 이혼 서류에 작성까지 했는데 남편이 막판에 무릎을 꿇고 싹싹 빌더군요. 내가 미쳤어. 진짜 돌았던 것 같아. 우리 엄마가 잘못한 거 맞아. 나도 알고. 우리 어머니 도벽 있는 것도 인지하고 있어. 근데 자식 입장에서 그걸 인정하는 게 어떤 기분인지 당신은 모를 거야. 내 부모가 정신적으로 잘못된 사람이라고 어떻게 말해. 아무리 부부라도. 그래서 지금에 와서 왜 그래? 우리 부모님 문제를 우리 결혼 생활에 끌어들이지 말자. 우리 둘은 좋잖아. 어? 같은 동에 사는데 뭘 어떻게 분리해서 생각을 해? 좋아. 그럼 이러자. 내가 비밀번호 공개 안 할게. 진짜야. 당신 허락 없인 못 오게 만들게. 그리고 계약 기간 끝나면 여기서 떨어진 곳으로 이사도 시키고. 어때? 전 당연히 죽어도 싫다. 이혼을 하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늘이 무심하게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며 모든 게 흐지부지 되고 말았죠. 남편도 잘못을 빌고 시부모님도 다신 저희 집에 오지 않겠다고 하니 그대로 넘어간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울고 빌었던 게 다 이유가 있었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됐죠. 그 시작은 남편의 월급이 밀리면서였어요. 여보, 월급 통장에 왜 아무것도 안 찍혀 있어? 벌써 며칠이 지났는데. 당신도 참 성격도 급하다. 요즘 회사 사정이 좀 힘들어서 그래. 힘들어서. 자금 집행을 잠시 미뤄둬서 그런 거니까 조만간 한꺼번에 싹 들어올 거야. 걱정 마. 그래? 그래도 4개월이나 지났는데. 뭐 어때? 우린 보험금도 있고 당신 월급도 있는데. 당분간만 신세 좀 질게. 부부라는 게 힘들 때 서로 돕는 거 아니야? 너무 걱정 말고 기다려줘. 하지만 그 뻔뻔한 거짓말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평일 오후 몸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아 회사에 조퇴를 내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에 남편과 비슷한 뒷모습을 보게 되었죠. 따라가 보니 진짜 남편이었고 출근한다며 나갔던 게 떠올라 뒤를 더 밟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 아래층인 시댁으로 자연스레 들어가더군요. 남편도 조퇴를 한 건가 생각해서 전화했더니 나 오늘 회사 회식이 있어서 늦게 들어갈 것 같아 라며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시댁이 초인종을 누르니 문이 열렸고 그 안에는 남편이 정장 상의만 벗어던진 채 거실 소파에 누워서 깔깔거리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은 이미 반년 전에 회사에서 잘린 상태라고 하더군요. 그래. 나 2달 전에 회사 그만뒀다. 됐냐? 남자가 일하다 보면 잘릴 수도 있고 그만둘 수도 있는 거지. 왜 사람을 범죄자 취급하고 그래? 뭐? 그럼 지금까지 나한테 거짓말하고 매일 아침 출근하는 척 연극을 한 거야? 당장 아이도 태어나는데 대출금이랑 생활비는 어쩌려고 그래? 야, 당신 진짜 어이없다. 무슨 대출금 타령이야. 어차피 당신 통장에 장인 장모님 사망보험금 남은 거 꽤 있잖아. 지방이라서 전세금도 얼마 안 든 거 내가 아는데 그 돈이면 우리 몇 년은 좋게 놀고 먹어. 내가 그동안 회사 다니면서 사장 눈치 보느라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는지 알아? 나 이제 좀 쉬어야겠어. 뭐라고? 그 돈은 절대 건드리면 안 된다고 내가 몇 번을 말해. 말이 그렇다는 거야. 누가 그 돈 쓰자고 그래? 내 말은 엎어진 김에 쉬어간다고. 이제 곧 아이 태어나면 내가 집에서 전적으로 애 보고 집안일 할 테니까 당신이 회사 계속 다니면서 버는 돈으로 살자는 말이라고.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어쩌겠어. 뭐? 당신이 집에서 전업주부를 하겠다고? 왜, 안 돼? 남자가 집에서 애 보는 게 죄야? 나 아이 유치원 들어갈 때까지만 집에서 쉬면서 애 키우고 아이 유치원 가면 그때 다시 직장 알아보면 되잖아. 요새 남편이 집에서 갓난아이 전담해서 키워주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데. 당신은 감지덕지 할 줄은 몰라. 옆에 있던 시어머니가 기다렸다는 듯 거들며 제 가슴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예, 너는 무슨 남편한테 고함을 지르고 난리니? 세상에 이런 1등 남편이 어디 있다고 눈을 굴려? 요즘 세상에 아내 고생 안 시키고 집에서 아이 전담해서 다 키워주겠다는 남편이 어디 흔한 줄 아냐? 넌 애 안 보고 편하게 회사만 다녀오면 되는데 감사한 줄 모르고. 그렇게 남편의 황당한 육아휴직을 빙자한 백수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저는 출산 휴가가 끝나자마자 빚덩이를 남편에게 맡긴 채 다시 회사로 복귀했고요. 그래도 제 자식인데 최소한 아이 육아는 잘해주겠거니 믿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집안 전체에서 미세하지만 아주 불쾌하고 찌든 담배 냄새가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혹시 아버님 오셨다 가셨어? 무슨 소리야? 우리 부모님은 출입 금지인데. 뭐 내가 어겼을까봐 그래? 아니, 담배 냄새가 좀 나는 것 같아서. 아래층에서 좀 태웠나 보지. 우리 집 아니야. 그니까 2번 말하게 하지 마. 남편은 능청스럽게 시치미를 딱 떼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거실과 안방은 물론 갓 태어난 우리 아기의 옷과 이불, 심지어 아이의 작은 숨결에서조차 퀴퀴하고 독한 담배 냄새가 푹 배어 나오더군요. 결국 저는 현장을 잡기 위해서 감시 카메라를 설치했고 모든 걸 알게 됐죠. 제가 회사에 출근하고 나면 시부모님이 기다렸다는 듯 올라와 저희 집 거실을 안방처럼 점령하고 있었다는 걸요. 그리고 그들의 대화를 통해 그 이유도 정확하게 알게 됐습니다. 시어머니는 짜증난 목소리로 자신의 이웃을 험담하더군요. 우리 앞집 옆에 내가 얼마나 지독하게 구는지 관리실에서 몇 번이나 전화가 왔더라고. 집주인도 담배 계속 피우면 전세계약 연장 안 하겠다고 하고. 내 집도 내가 마음대로 못해. 그깟 담배 냄새 좀 나는 걸로 왜 그렇게 유난을 떠는 건지. 전세라고 무시하는 거 아니냐고. 제 남편이 한숨을 푹 쉬었죠. 그러게 아빠는 적당히 좀 피우시지. 안 그래도 마누라가 담배 냄새 나는 것 같다고 퇴근하면 여기저기 킁킁거리는데. 이러다가 알면 나 진짜 이혼당한다니까. 아빠 좀 적당히 펴. 야, 이혼? 애 낳았는데 이혼이 어디 쉬워? 그 여자는 한다니까. 툭하면 이혼하자 그러는데. 또 이혼 소리 나오면 하나 더 만들어서 아예 입도 못 열게 만들어야 해. 알았어? 한 셋 낳으면 이혼하고 싶어도 못해. 그게 여자라는 종자들이다. 그리고 우린 전셋집이긴 하지만 여긴 너희 집 아니냐. 내 집에서 내가 피운다는데 그게 뭐? 예, 시어머니는 웃으면서 창문까지 열더군요. 너희 아빠 말 틀린 거 없어. 그리고 이러면 싹 빠져. 아니면 담배 연기가 밖에서 들어온 거라고 해. 지가 개도 아니고 어떻게 증명할 거야? 애가 처음부터 유별나더니 우리가 이 나이에 며느리 눈치나 보고 있네. 세상 말세야 말세. 그래도 냄새는 난다니까 엄마. 봐봐 여기 벽지 누렇게 됐잖아. 그러게 전세 말고 집을 아예 사줬으면 이런 일이 있겠어? 우리도 이러고 싶어서 이러니? 살살 꼬여서 어떻게든 아랫집 좀 사게 만들어봐. 그래야 우리도 옆집 여자한테 큰소리치고 살 거 아니야. 보험금 아끼다가 똥 되는 건데. 알았어. 일단 이야기는 한번 꺼내볼게. 심지어 그 이야기를 하는 내내 그 거실 한복판에서 시아버지는 독한 담배를 뻑뻑 피워대고 있었죠. 갓 태어난 내 소중한 아이의 면역력이나 건강은 안중에도 없이 아이 면전에 뿜어대는 독한 담배 연기와 시부모의 미친 몰상식함,
그리고 그 사이에서 저를 완벽하게 속이고 시부모를 매일 들여보낸 남편의 추악함에 제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내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진짜 이혼을 결심했어요. 아이가 어리다고 해도 그걸 핑계로 더는 남고 싶지 않았죠. 그날 퇴근하고 돌아와 남편에게 감시 카메라 영상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제 더는 발뺌 못하겠지? 나 대화까지 나누는 거 다 들었어. 그러니까 이혼해. 넌 참 이혼이 쉽다. 저번에도 이혼 소리 하더니 뭐 지금 나 협박해? 이게 협박으로 들려? 근데 어쩌니? 애 하나 태어났다고 해도 더는 내 발목 못 잡아. 내가 아이는 알아서 키우면 되는 거니까. 이런 집에서 키우는 게 더 죄지. 야, 아직 유치원도 못 보내는 나이야. 근데 일하면서 혼자서 어떻게 돌보겠다고? 일은 잠깐 관두면 되는 거지. 내가 그 정도 생각도 안 했을까 봐? 그냥 내 인생에서 당신이랑 시부모님 없는 게 훨씬 이득일 것 같네. 오히려 돈도 덜 들 것 같고. 여보, 내가 잘못했어. 그냥 좀 넘어가자. 부모님 연세도 많으셔서 안 고쳐지시는데 어쩌라고. 그럼 뭐 부모 자식 인연을 끊어내기라도 하라는 소리야? 당신이라면 그럴 수 있어? 입장 바꾸자는 소리 하지 마. 애초에 당신 부모님이지 내 부모님이 아니잖아. 우리 부모님은 저렇게 모의상식한 분들도 아니셨고 자식들한테 피해 주지 않으셔. 그러니 정리하자고. 아이를 생각해서 이러는 건 아니지. 당신 우리 아이 애비 없는 자식으로 만들 거야? 부모가 있고 조부모가 다 살아있어도 이런 집보단 없는 집이 나을 것 같은데? 난 이혼 못해. 겨우 이런 걸로 이혼? 법이 그렇게 쉬운 줄 알아? 그럼 소송해야지. 아랫집도 뺄 준비하라고 해. 더는 못 참으니까. 그리고 오늘부터 당신도 이 집에서 나가줘. 이사할 시간은 필요할 테니까 그때까진 봐줄게. 제가 단호하게 나오니 남편도 당황하더군요. 결국 쫓겨난 남편은 시부모님까지 올려보냈죠. 자기가 설득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부모님을 앞세운 거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초반엔 부탁하듯 제게 부드럽게 이야기를 꺼냈죠. 안 보이면 임금도 욕하는 거고 막말로 대통령도 이름 찍찍 부르고 삿대질하는 게 사람 심리 아니겠어? 너 없을 때 뒷말 조금 했기로써니 그걸 다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게 오히려 웃긴 일이지. 너도 그러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인연 딱 끊는 게 어떻게 결혼이니? 상대가 다 좋아서 같이 살아? 서로 안 좋은 것도 감싸야 부부 아니니. 그거 저는 더 하고 싶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설득은 그만하세요. 우리가 다시 나눠마. 그럼 되는 거지. 아님 이사가 마. 가면 되잖니. 10분 아니 1시간 정도 거리로 가면 될까? 물론 전세금은 그때도 잠깐 빌리는 걸로 하고 말이야. 아니요. 이미 제 마음은 이렇게 정했어요. 죄송하지만 더는 2년 이어가는 거 못하겠어요. 너 진짜 이럴래? 내가 그래도 널 딸처럼 생각하고 나름 잘한 거야. 아무리 부모 없이 컸다고 하더라도 부부 인연을 어느 누가 이렇게 끊어? 너 가정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 아니니? 결혼이라는 게 이렇게 쉽게 끊어낼 인연인 거야? 결혼을 우습게 생각해도 유분수짓. 그럼 어머님은 결혼하면 이렇게 무례해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며느리는 가족이니 며느리 물건도 훔치고 팔고 해도 된다고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 보험금도 써도 된다고요? 무슨 비상금도 아니고 무슨 일만 생기면 보험금이 있으니 괜찮다는 것도 어이가 없어요. 제 말에 시어머니가 입을 다물자 시아버지가 한숨을 쉬시며 끼어드셨습니다. 적당히 해라. 여자 목소리가 그렇게 높아서 쓰겠어? 나이 들고 촌스러운 노인네 둘을 꼭 그렇게까지 쥐잡듯 잡아야 속이 풀려. 요즘 애들이 아무리 부모 공경을 안 한다고 해도 우린 집안의 어른인데 말본세가 그게 뭐냐? 기분 나쁘셨으면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혼은 결정한 거고 소송이라도 할 생각입니다. 다시 생각해봐. 애가 자라면 원망 안 할 것 같아? 아주 요즘 것들은 지들밖에 몰라.
참는 것도 못 참고 그러니 기분 따라서 이혼만 팍팍 하고 다니는 거지. 에이, 우리 봐라. 너 이렇게 하는데도 참고 이렇게 좋게 말로 다 이르는데. 전 듣다 어이가 없어서 따졌죠. 아버님은 그럼 왜 담배 피우는 걸 못 참으세요? 뭐? 지금 뭐라고 했니? 참는 거 잘 참으시는 아버님은 왜 담배를 하나 못 참으시냐고요. 손주가 앞에 누워있는데도 줄담배를 태우시고 이웃들이 불편하다고 민원을 넣어도 그저 뻔뻔하게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적인 건 아버님 아니신가요? 아파트 관리실이고 집주인이고 저한테 연락 오는 건 아세요? 이제까지 고개 숙이고 빌고 한 게 바로 저였다고요. 이게 아주 오냐오냐 했더니 너 지금 뭐라 했어? 제가 틀린 말 한 게 아닌데 소리 지르지 마세요. 그리고 당장 나가주세요. 아주 그깟 돈 좀 있다고 유세를 떠니. 이러니 계집들은 집안에서 설거지나 시켜야 되는데 남자들처럼 돈 벌고 돈 있으면 이렇게 대든다니까. 이걸 확 때릴 수도 없고. 그러더니 시어머니에게 당장 아들 이혼시키라고 저를 눈앞에서 치우라고 소리를 지르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약 올리듯 감사합니다 라고 해버렸습니다. 부들부들 떨면서 저희 집 밖으로 나가더니 얼마 뒤 바닥을 쿵쿵 치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자기들 분에 못 이겨서 천장을 막대기로 치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그 뒤에 남편은 다시 제게 싹싹 빌었죠. 우리 부모님이 미친 거야. 내가 차라리 인연 끊을게. 끊고 딱 당신이랑만 살게. 필요 없어. 그 원망을 또 내가 왜 들어야 해? 그냥 당신은 효자해. 내 남편 말고. 여보. 솔직히 여기서 내 잘못이 얼마나 된다고 그래. 취업? 뭐 그것 때문에 그래? 할게. 하면 되잖아. 취업도 바로 하고. 마침 내 친구가 일하는 곳에서 나 불러준다고 했어. 몇 달 전부터 오라고 해서 내가 간다고 말만 하면 바로 취업 가능하다고. 뭐? 이제까지 취업할 수 있는데도 안 한 거니? 그건 취업을 하든 말든 난 더는 못 참아. 오히려 너무 늦었다는 생각까지 들어. 그러니 내가 좋은 말로 할 때 이혼 도장 찍어주면 좋겠어. 나도 소송까진 가기 싫으니까. 얼마 뒤 남편은 취업을 진짜 했다며 저희 현관문에 자기 명함까지 놓고 갔지만 저는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따지면 남편 말처럼 남편은 그렇게 큰 잘못이 있는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 수많은 사건들이 벌어졌을 때 대처하는 방식과 행동은 최악이었죠. 이런 남자와 평생을 함께 산다는 게 너무 힘들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 저는 어쩔 수 없이 이혼 소송을 준비하게 되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남편의 행동이 이전과 180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원하는 이혼 내가 해줄게. 근데 그냥은 못하지. 그냥 못하면? 설마 양육권 달라는 거야? 미쳤냐? 내가 너 피가 반이나 섞인 애를 데리고 왜 이혼을 해? 너처럼 싸가지 없이 조금만 수틀려도 절연하겠다고 할 자식일 텐데. 은혜도 모를 자식 키워서 뭐 하려고? 지금 아직 아빠 엄마 소리도 못하는 애한테 은혜도 모를 자식? 막말하지 마. 수준 떨어져. 남이사. 어차피 갈라서면 끝 아니야? 야, 너 보험금 절반 그거 내놔. 그럼 내가 갈라선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당신 정말 미쳤구나. 내가 다 알아봤어. 당신 재산 절반이 내 거라고 하던데. 변호사가 그랬다고. 나중에 알고 보니 남편의 변화는 저와의 이혼을 막기 위해서 변호사 상담을 하면서 생긴 거였습니다. 그 변호사가 재산 분할을 할 수 있으니 이혼하는 게 훨씬 좋을 거라고 조언을 해준 모양이었죠. 그걸 들은 저는 어이가 없지만 걱정스러운 마음에 다른 변호사를 찾아갔는데 그게 무슨 변호사가 그런 말을 했다고요? 상대가 유책 배우자에다가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받을 정도로 결혼 생활이 긴 것도 아닌데 재산의 절반? 말이 안 됩니다. 그런 말을 한 사람이 정말 변호사가 맞아요? 아닌 것 같은데. 혹시 이름이 뭐고 어디 로펌이래요? 라고 반문하시더군요.
그래서 저는 이상해서 남편이 상담한다는 변호사가 누군지 물어봤습니다. 뒷조사고 뭐고 할 것도 없이 시어머니가 절 보고 직접 알려주셔서 가능했고요. 남편과는 무슨 모임에서 우연히 만나게 되었다는데 판사 출신의 유능한 여자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시어머니는 그 여자를 만나봤는지 칭찬까지 아끼지 않으셨죠. 어쨌든 시어머니의 입을 통해 들은 그 여자의 이름을 제 변호사에게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바로 얼마 뒤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죠. 그 여자가 변호사를 사칭하고 사기를 치는 사기꾼이라는 걸 말입니다. 제 상담을 해주셨던 변호사님이 협회에 직접 문의를 하는 과정에서 건너 알게 됐다더군요. 충격적인 사실에 바로 그걸 알려주려고 했는데 시어머니는 들으려고 하지 않았죠. 오히려 저와 비교하면서 이런 소리를 하시는 겁니다. 애가 얼마나 착하고 싹싹한지 너랑은 비교도 안 될 정도야. 그리고 무려 변호사라고 변호사. 너 그게 얼마나 머리가 좋아야 붙는 건지 알지? 더구나 엘리트라서 서울서 판사까지 하다가 좀 쉬고 싶어서 이 깡시골로 내려왔다는데 우리 아들이 아주 인복이 넘쳐. 진짜 변호사가 맞는지 확인은 해보시고 그런 말씀하세요? 사실 아이고 왜? 뭐 이제사 질투나니? 하긴 그깟 돈으로 우리 아들 협박이나 하던 년이. 협박하던 년이요? 어머님 말씀이 너무 심하시네요. 지금 누구더러 어머님이래? 너 우리 아들이랑 갈라선다고 안 했어? 이제 와서 싫다고 해도 이미 끝난 일이야. 내 아들 인생에서 그만 빠져줘. 네가 담배 냄새도 못 맡게 꽁꽁 싸매던 그 찰난 네 핏줄도 가져가고. 근데 그렇게 유난 떨면서 어디 재혼은 하겠니? 진짜 이런 말씀 안 하려고 했는데 그 변호사라는 여자 사기꾼이에요. 뭐? 웃기는 소리 안 해. 너 우리 아들이랑 그 여자랑 잘 돼가니 배가 아픈 거지? 재산 분할까지 받아서 잘 먹고 잘 살 생각하니까 미치겠어? 그러게 있을 때 잘하지. 앞으로 네가 싹싹 빌어도 우리가 싫다. 너같이 부모도 없이 자란 고아년을 우리가 속이 좋아서 품었는데 역시 부모 없이 자란 티가 나는 건 어쩔 수가 없다니까. 너 하는 짓 보면 죽은 너희 부모 안 봐도 생전에 어떻게 살았을지 수준이 보인다 보여. 어머님,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뭐 틀린 소리 했어? 그 자식을 보면 부모가 보이는 건 당연하지. 너 하는 짓을 봐라. 가족이고 뭐고 안중에도 없고 이기적이고 남편 공경을 할 줄 알아. 시부모를 어렵게 생각해?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돈은 안 주려고 전전긍긍. 더럽고 치사해. 그게 너야. 그러니 네 부모도 똑같겠지. 그렇게 지갑 꽉 닫고 다니면 너 나중에 늙어서 혼자 죽어. 네 부모처럼. 막상 이런 말까지 들으니 더는 그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릴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오히려 이걸 기회 삼아서 빨리 이혼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했고요. 그렇게 소송까지 가서 결국 저는 저희 부모님 사망보험금도 지켰고 재산 분할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덤으로 위자료까지 넉넉하게 받아냈고요. 그러니 남편도 꽤 당황은 한 모양이었죠. 분명 그 가짜 변호사 말처럼 유리하게 돌아갈 줄 알았는데 원하던 돈은 수중에 한 푼도 쥐지 못했으니까요. 뭐 당연히 보통 사람이라면 변호사가 아닐 수 있다는 의심을 했을 테죠. 하지만 그 인간도 예전에 저처럼 눈에 콩깍지가 제대로 씌인 건지 이상하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던 겁니다. 이게 이렇게 될 일이 아닌데 당신 혹시 판사한테 뒷돈이라도 찔러준 거야? 이게 이렇게 나올 리가 없다고 그랬는데? 말이 되는 소리래. 아이 됐어. 뭐 그깟 돈? 우리도 필요 없다 이거야. 나 취업도 제대로 했고 변호사랑 재혼하기로 했거든. 이제 내 인생은 제대로 핀 거라고. 알아? 전 그런 남편을 비웃었죠. 제대로 피어? 재밌다. 진짜 그렇게 생각해? 그럼 너란 여자 만나서 아등바등 대출금이나 갚다가 부모님 사망보험금 그걸로 이리저리 휘둘리며 살았는데 그게 좋았겠어? 우리가 좀 답답했는지 알아? 당신도 그러는 거 아니야.
아끼다가 똥 되는 거지. 그 돈 안 쓰고 꽁꽁 감춰뒀다 뭐에 쓰려고? 뭐 죽을 때 수의로 기워서 저 세상 갈라고 그러냐? 더럽고 치사해서. 퇴. 그래, 그럴 거야. 죽을 때 싸들고 가서 흙이 되는 게 거지 근성 있는 당신이랑 당신 식구들한테 쓰는 것보단 난 너무 좋은데? 그러니 욕 그만하고 이혼했으면 집이나 빼. 뺀다 빼. 재혼하면 남아달라고 해도 그 구축 아파트에서 안 살지. 난 말이야, 이번엔 제대로 날개 펴고 살아볼 거야. 애초에 처음부터 그 여자 만났으면 이러고 안 살았을 텐데. 당신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오점이라는 거 알아? 부디 그 돈으로 잘 먹고 잘 살아라. 진짜로 남편은 그 여자와 재혼을 했습니다. 저와 도장을 찍기가 무섭게 말이죠. 그런데 웃긴 건 저희 아랫집에서 나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도의적으로 이사할 때까지만 기다려준 게 제 마지막 배려였는데 신혼여행 가고 집을 천천히 알아보기로 했다나? 어이가 없었죠. 그럼에도 어차피 그 집안 식구들이 무례하고 상식 없는 사람들이라는 걸 모르지 않아서 그냥 더 부딪히기 싫어서 뒀어요. 그런데 시아버지가 이번엔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는지 냄새가 올라오기 시작했죠. 아이까지 있는 상황에서 더는 참을 수가 없어 따졌더니 아나무인이더군요. 야, 계약 기간 남았고 우리가 여기서 사는데 이 정도도 못해? 우리도 권리가 있어요. 우리 새아가가 그러던데 집에서 담배 피우는 건 법적으로 어떻게 못할 거라고. 하, 그래서 계속 피우신다는 건가요? 그래, 내 집에서 우리 마음대로 담배 하나도 못 피워. 계약 기간 끝날 때까진 우리 집이야. 시어머니는 문을 쾅 닫더니 현관문 너머로 욕을 하셨습니다. 소란스러움 때문인지 옆집 아주머니가 밖으로 나오시더군요. 혀를 끌끌 차면서 오히려 저를 위로해 주셨죠. 이제 계약 기간 끝나간다니 참고 있긴 한데 저 집 정말 미쳤어요. 뭐처럼 사람들이 다 있는지. 내가 민원 좀 넣었다고 복도에서 피우더니 다시 집에서 피우는 모양이죠? 네, 최근에 화장실에서도 피우시더라고요. 어머, 환기구로 다 들어오겠네. 그러면서 자기들 집에서 냄새나는 거 뺀다고 문을 다 열고. 집주인은 뭐 하나 몰라. 저런 사람들 때문에 피해를 몇 명이나 보는 건지. 누가 복수라도 해줬으면 좋겠네. 요 아랫집에서라도 똑같이 담배를 피워 올리면 응징이 되려나? 순간 번뜩 머릿속을 스친 생각이 있었습니다. 아, 혹시 아주머니 당분간 어디 가실 곳 있으실까요? 그 복수 제가 하려고 하는데. 도저히 그들의 반응을 참지 못한 저는 철저하게 응징해줄 계획을 짰어요. 그렇게 가장 먼저 한 것은 층간소음 복수였죠. 저는 평소 시댁 식구들로 인해 피해를 입었던 이웃들에게 모두 전화를 돌렸습니다. 웃긴 건 그중에 아파트 관리소 직원들도 왔다는 거였죠. 그리고 새벽 내내 저희 집에서 시끄럽게 발을 굴리고 시간이 없을 땐 이웃들과 교대로 소음을 냈습니다. 물론 이웃들에게 모두 양해를 구했고요. 몇 분은 다른 집으로 피신을 가기도 했고 저는 이참에 인테리어 공사까지 진행했죠. 결국 시댁 식구들은 참지 못하고 뛰어 올라왔습니다. 너 정말 미쳤니? 유치하게 이게 무슨 짓이야? 너 때문에 내가 잠을 못 자. 요즘 무슨 소리만 들리면 심장이 쿵쿵 뛰고 사람이 미쳐간다고. 그만 못해? 못해요. 공사 중이라는 거 안 보이세요? 이웃들 그 누구도 뭐라고 안 하는데 왜 유난이시죠? 그렇게 유난 떨면 아파트 살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뭐? 이게 보자 하니까 너 뭐야? 유치하게 복수하니? 어머, 어머님도 참. 그러게 나가시지 그러셨어요. 이혼도 했는데. 이게 정말 미쳤나? 세입자도 권리 있어. 너 우리가 관리실에 민원 단단히 넣을 거야? 알아? 그리고 우리 더는 못 참아. 내 아들이 너 고소할 거야. 우리 며느리가 변호사라는 거 알지? 판사 출신 변호사. 너 같은 거 한 주먹거리도 안 돼. 거지 같은 집 한 채 가지고 있다고 어디서 유세야? 내 며느리가 너 박살내 버리겠다고 그러더라.
너 끝이라고? 아마 소송 걸리면 잘난 사망보험금도 다 토해내야 될걸? 머리가 멍청하면 법 무서운 걸 알아야지. 아, 그것도 잊고 있었네요. 머리죠? 또 뭔데? 저는 대답 없이 전화를 걸어서 변호사를 사칭하는 여자가 있다고 신고를 해버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고함을 쳤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변호사를 사칭하는 여자가 저를 고소하겠다고 협박을 해서 신고했다고 했죠. 그리고 실제로 얼마 안 가서 모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알고 보니 애초에 사기 전과가 있었다고 하더군요. 당연히 전 남편은 큰 충격을 받았죠. 변호사와 결혼했다고 무리해서 대출까지 받아 돈을 흥청망청 쓴 거였습니다. 덕분에 한동안 시댁은 초상집처럼 우는 소리가 끊어지지 않았죠. 그러더니 전 남편이 울면서 불쑥 저를 찾아온 겁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다른 건 안 바랄게. 우리 식구들 쫓아내지만 말아주라. 전세계약 연장 그것만 해줘. 그 사기꾼이 내 명의로 질러놓은 것 때문에 진짜 빚이 너무 많아져서 내 수준으로 감당이 되지 않아서 그래. 나이든 부모님이랑 이 엄동설 안에 길바닥에 나앉을 순 없잖아. 나가. 안 그럼 공사기간 더 연장할 거니까. 여보, 우리 살아온 정이 있잖아. 날 봐서라도, 아니 우리 아이를 봐서라도. 내 피가 반이나 섞여 있는 아이라서 필요 없다는 건 당신 아니야? 날 만난 게 인생 최대의 실수라더니 갑자기 이제 와서 구질구질하게 왜 이래? 남편은 제 바짓가랑이를 잡고 매달렸죠. 미안해. 근데 사기꾼을 내가 어떻게 당해? 진짜 감쪽같이 속았던 거야. 그 여자가 먼저 날 꼬신 거라고. 당신이랑 이혼도 원래라면 안 했을 텐데 진짜 실수였어, 실수. 그 여자는 악마였다고. 그런 사기꾼이 나한테 접근한 게 잘못이지 속은 내가 잘못이야? 그럼 그 여자는 내 인생의 구원자나 다름없네? 꼭 우리 부모님이 나 무사히 이혼하라고 보내준 천사처럼 느껴져. 알아? 그 정도로 당신이랑 살았던 몇 년이 지옥이었거든. 그러니 나한테 악마는 당신이랑 시부모님이란 뜻이고. 여보, 내가 왜 그쪽 여보야? 우리 도장 제대로 찍었어. 그러니까 정리해서 얼른 나가. 계약 연장은 없으니까 최대한 빨리 당신 잘난 식구들 끌고 나가라고. 그리고 진짜 잘 어울려. 민폐 아버지의 도벽 어머니의 사기꾼 며느리까지. 이래서 가족은 닮는다나 봐. 그치? 여보, 제발 나가. 하루라도 빨리. 안 그럼 공사는 계속될 테니까. 저는 집주인에게 연락해서 계약 연장은 없다고 했습니다. 물론 그 과정이 쉽진 않았어요. 절대로 못 나간다고 발악하며 뻔뻔하게 버티던 시댁 식구들을 강제 집행과 경찰 동원으로 모조리 쫓아내야 했죠. 마침내 저희 집과 아파트에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이웃들과 관리소 직원들도 해방감을 느꼈고 급기야 인테리어 공사가 끝난 저희 집에서 소박하게 축하 파티까지 열었고요. 모두가 담배 냄새와 민폐 이웃을 쫓아내서 기뻐했죠. 현재 저는 소중한 제 아이를 정성껏 키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아이가 아직 어려 일을 그만둬야 했지만 부모님이 남겨주신 소중한 유산인 사망보험금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어요. 이 돈이 없었다면 저는 그 악마 같은 집안에서 제대로 벗어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부모님이 딸과 저 스스로를 지키라고 남겨주신 선물이라 생각하며 매일 감사한 마음으로 지내고 있죠. 이번 일을 겪으며 저는 인생의 가장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이것만 아니면 괜찮은 사람이다. 이 정도는 넘어갈 수 있다. 변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말이죠. 앞서 말한 것처럼 상견례 날부터 시작해서 하늘은 이 결혼이 잘못된 길이라고 끊임없이 신호를 보내고 경고해줬는데 콩깍지에 눈이 멀어 그 모든 신호를 외면했던 제 자신을 반성하게 된 겁니다. 비록 경고를 무시한 대가는 가혹했지만
늦게라도 용기를 내어 끊어낸 덕분에 비로소 제 삶을 되찾을 수 있었네요. 끝으로 지금까지 긴 저의 분노와 아픔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마음으로 응원해 주신 구독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시부모의 적반하장 행패에 기꺼이 연대해 주신 따뜻한 아파트 이웃 주민들도 모두 감사하고요. 혹시나 결혼을 앞두신 분들이 있다면 신이 주는 마지막 경고를 놓치지 마시고 결혼을 신중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